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이 녹화를 안 하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이게 약간, 이, 노이로제 비슷하게, 됐어요. 뭐, 장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거 전혀 안 하다가, 억지로라도 하게 되니까, 늘긴 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슬라이드 보시면, 약간 이게 16대 9, 와이드 스크린으로 제가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확실히 좀 편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뭐 이게 그전에 비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요일이 저 선거일이잖아요. 역시 그것도 저는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뭐 하게 되면 합시다. 여러분들이 괜찮으면 그날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루 종일 해야 돼서 오전에도 오후에도 시간이 없다. 그걸 할 수 없는데, 우리 또 그것도 한번 카톡에서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강의하고 녹화한 거 올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뭐 반성도 되고 발전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질 관리나 수질 모델의 어떤 하이라이트, 에 거의 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트로피케이션, 뭐 녹조 현상에 대한 모델링인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점에서 많은 모델링 작업이 여전히 그 이 녹조 현상, 알갈블룸에 집중해 있습니다. 뭐 차차 이것이 그 독성 물질을 할지 이런 어떤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마이크로 플루탄트를 할지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할지 옮겨갈 테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의 틀에서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통해서나 관리 공학을 통해서나 기타 과목을 통해서 상당히 기본적인 건 많이 알고 있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실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그 우리 그 스티브 체프라가 우리 학교에 거의 뭐 2년에 한 번꼴로 왔죠. 그래서 세 번 좀 최근에는 2013년, 15년, 17년, 19년 뭐 거의 2년마다 왔네요. 작년에도 왔으니까 매번 와서 그 워크숍을 저랑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 슬라이드를 지금 제가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그 오리지널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어떤 수고를 제가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스티브 제프라는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종족이 다르지만 그 사람 유럽에서 온 미국 사람이지만 뭐 개인적으로 형이다 아우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우리 실험실 형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거 강의 자료를 쓴다고 해서 뭐라 그럴 양반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관례의 어떤 저작권 관련해서는 분명히 오리지널 슬라이드는 스티브 제프라가 만들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가 또 모디파이 개선했다 이런 얘기고요. 미시간 대학교 같이 동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자, 부용량화 현상 뭐 많이 얘기 들었죠. 근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뭐 부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거고 영양은 영양분이 많다는 거고 화는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로마자 유트로피케이션 트로프하게 되면 먹이잖아요. 먹이 트로픽 레벨 할 때 먹이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EU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U 율로지 뭐 이런 것들 EU가 좀 약간 보기에는 그런 로마자를 접두사 비슷하게 쓰면서 하는 이유를 쓴 게 많아요. 리치라는 뜻입니다. 뭐 에이션 여기서 뭐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먹을 게 많아진 현상입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 강의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부작용이 하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앉아만 있었거든요. 여기 앉아서 계속 자료 준비하고 하다 앉아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현상, 저한테도 부영양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태를 우리가
아주 없는 거, 중간 단계, 많은 거, 너무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면 이제 여기 나름대로 너무 없어서도 문제고 너무 많아서도 문제겠죠. 적당히 있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랬을 때 그 어떤 레벨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10이다, 20이다, 뭐 30이다, 50이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꼭 이게 부영양 현상 자체가 먹이만이 아니고 뭐 태양 에너지하고 수온하고 천적하고 여러 가지 흐름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 있는데 어떤 제너럴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용량화 현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항상 문제가 됐을 때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균형이 있다. 서로 물질이나 생물이나 우리의 어떤 생활의 균형이 깨지는 게 문제거든요. 또 한쪽이 많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보일 것에 주로 관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태양 에너지랄지 온도랄지 하는 것은 뭐 지구에서 변화, 뭐 기후 변화에서 변화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급격한 변화는 아닌데, 그게 비해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랄지 여러 가지 효율화 이런 거 되면서 우리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배설물, 부산물들도 폐기물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자연에게도 과연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니다라는 이게 되는 거고, 그것이 자연적인 원인이 있죠. 분명히 뭐 낙엽이랄지 뭐 동물들 그 나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 사멸이 됐을 때 자연적인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에 의한 것들을 인공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녹조 현상이라고 해서 알갈 블룸, 블룸은 꽃이 핀다라는 뜻이 됩니다. 녹조는 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뜻이고 녹은 녹색이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녹조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독속 남조류거든요. 남조류는 블루 그린 약간 그 뭐야 카키색, 속색 이런 겁니다. 사이아노 박테리아나 블루 그린 LGA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알갈 블룸 중에서 harmful 알갈 블룸, 그러니까 유해성 녹조 현상이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색깔이 좀 촌스러운데 제가 색깔을 좀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 해봤자 뭐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이런 식이라서 바꿔봤더니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 칼슨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학자들 중에서 평생을 바쳐서 꾸준하게 일을 하신 분도 있지만 물론 평생 바쳐서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조기에 1977년입니다. 굉장히 77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뭐 계산도 잘 안 되네요. 그때 이미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오하이오의 마이애미 대학이라는 곳에서 마이애미 플로리다 말고요. 마이애미 대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조기에 논문을 발표하셔서 나름대로 지표를 만드신 칼슨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트로픽 스테이터스 인덱스 TSI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파스포러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식 가지고 TSI가 점수 매겨지고 클로로필 A 그다음에 여기 새끼 뎁스라고 새끼 뎁스는 동그랗게 된 저기 쟁반 같은 거예요. 쟁반 같은 건데 한번 그려 드릴까요? 사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그림을 좀 그려 드렸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쟁반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 사실은 보통 까만색으로 많이 표현하고 여기도 까만색, 빨간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줄을 달아갖고요. 여기 줄에 이제 나름대로 뭐 몇 미터 몇 미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봅니다. 눈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제 배에서 들이워가지고 이것이 안 보일 때까지 내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음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새끼 디스크. 그래서 사람들끼리 뭐 디스, 새끼 디스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기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도 안 웃기죠. 우리끼리는 웃기는데 어쨌든 새끼 디스크라고 부르고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나오는 새끼죠. 새끼 아이고 디지타이저가 말을 잘하는데 새끼 디스크 요거
요거를 얘기하는 게 새끼 뎁스를 미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이제 새끼 디스크 가지고 해서 점수를 매겨서 여기에 나오는 걸 하나, 둘, 세 개를 평균을 내서 쓴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시 인덱스로 쓰는데, 뭐 이것이 절대 불변의 뭐시기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또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끼리 자존심 싸움들 많이 하기 때문에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써요.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다는 걸 아시는 것 좋습니다. 녹조현상 우리가 금방 얘기했습니다. 생태계 불균형이고, 우리가 뭐 가두리형 시장 같은 경우에 막 죽어나가죠. 근데 가두리형 시장은 되게 대체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거지만, 바닷가는 녹조보다는 적조. 그러니까는 이 와편무주류라고 해서 다이너플라제 약간 원생동물 같이 좀 뭐랄까 이 사이노박테리아보다는 한 단계 위 같은데요. 그 친구들이 사실은 용존산소를 막 없앤다기보다도 이 어류의 아가미에 붙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아가미가 결국 호흡 못하니까 질식을 하게 돼서 죽는 거죠. 그래서 대량으로 폐사를 하는데 그 가두량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대량을 폐사한 이유가 그게 모여 있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풀어져 버리면 안 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청소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걸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새는 그 어장, 그야말로 farm입니다. 이것을 아예 큰 그물 같은 것들을 좀 깊은 바다로 끌고 가는 거죠. 그냥 보통 살아있는 어류 같으면은 어떤 상황이 안 좋고 적조 현상이 심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피해서 갈 텐데 얘들은 피하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뭐 구제역이나 AI에 의해서 동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감염되고 문제를 또 과밀하게 키워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한쪽으로 몰아놓는 약간 공업형, 산업형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 수직을 영향이 미친다. 그런데 여기 좀 애들이 그 나름대로 조류들이 많이 활동하던 부산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톡식하다는 얘기도 있고 나름대로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클로라인, 염소 반응했을 때 THM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그 덩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조그만 덩어리지만 필터 막히는 거 문제가 생깁니다. 부착성 식물에 대한 자연활증 기능이죠.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이 바위에 끼어 있는 이쪽 머리카락 같은 그런 성분이랄지 돌에 이끼 낀 것 같은 이런 거죠. 이게 뭐 어떤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대개는 보게 되면 너무 보기 싫고 우리 자연하천을 나가서 보시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이제 바위에 붙어 있는 걸 긁어내 갖고 뭐 클로로필 A든지 아니면 뭐 CNP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야 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뭐 이게 단위 면적당 1cm, 1cm, 1cm를 긁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돌의 생김새, 모양, 어떤 방향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고요. 네. 아마 조만간 우리 실험실에서도 한번 관리국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조개류 같은 것들이 독성 증가한다고 하는 건 얘들이 이런 것들, 녹조 같은 것들을 먹었을 때 애들이 금방금방 이 분해가 안 돼서 축적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녹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 태양에너지 알고 있고요. 자, 흐름 상태, 지형이나 흐름이나 비슷한 뭐 특징이죠. 물리적으로 잘 흐르지 않는데 산다는 얘기고 수온 그리고 영양분 중요하다 합니다. 영양분이 뭐 생체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뭐 카본, 뭐 하이드로젠, 옥시전, 나이트로젠, 파스포러스, 실리카, 뭐 칼슘, 마그네슘 다 중요하지만 뭐 대충 그 CHO는 뭐 워낙 많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한인자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그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서 뭐 이것은 우리가 문제 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나이트로젠과 포스포러스는 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노출되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지금 뉴트로피케이션 내지는 알갈 블럼의 큰 문제인데
그것을 리비의 최소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런 어떤 물통이 있다고 했을 때 물통의 한 부분이 이렇게 약간 수위가 내려갔을 때 이 수위를 결정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때 가장 낮은 수위를 만들게 하는 이 빨간색 이 조각이 수위를 결정을 한다. 그런 것이 각각 조각이 뭐 모기 성분일 경우에 파스포러스라면 파스포러스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리비의 최소열의 법칙을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할 게 나이트로젠과 포스포러스를 특별하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트로젠과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이트로젠이 지금 그 지구상에서 78%라고 하는 엄청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산소가 21%, 나머지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질소가 그래서 이제 질소도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CH보다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왜 이것이 모자라는가라는 문제에서는 그것이 이제 또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잘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한 것 같아요. N2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뭐 이게 삼중 구조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잘 그래서 분해되질 않고 물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럼 뭐 질소 고정하는 박테리아는 그러면 아주 진짜 특별한 거네. 그렇죠. 특별한 겁니다. 그런 거 면에서 얘들이 잘 녹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쉽게 쓸 수 없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N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단백질이에요. 우리 생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백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N2가 결국은 뭐 DNA, RNA, ATP에도 관계를 한다고 얘기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지금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단백질 단백질이 이게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되는데 NH2가 되거든요. NH2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암모니아 화가 되면은 이게 지금 NH4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유기물하고 같이 있는 올게닉 나이트로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왜 단백질이 NH4가 중요한 거 하니 단백질에 의한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음식에서도 홍탁 같은 거 있잖아요. 삭혀서 먹는 거. 이런 것이 암모니아화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이 지금 수학 매뉴얼에서 내가 따온 건데 보니까는 이 나름대로 자기의 이 전작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각각의 이름이 다 이제 다르고요.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뭐 폭약 같은 거 아까 제가 강력한 삼중결합이라고 했는데 무슨 뭐 냄비는 아니고요. 삼중바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띄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반에 아마 원자 얘기하고 전자 얘기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자 핵반응 이런 것들을 띄어낼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 함유 성분을 소각하거나 분해할 경우에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거고요. 비료로 쓰는 거 알고 있고요. 의약품으로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이트로젠은 가스 성분으로 한 3분의 2 정도 쓰고요. 액체로 한 3분의 1 정도 쓰는데 가스는 주로 뭐 식품 보관용이랄지 여러 가지 뭐 심지어 타이어들 뭐 여러 가지 도 쓰고요. 액체는 냉동제, 냉각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나이트로젠은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기를 보통 그 유기물하고 같이 이동하는 유기물 속에 있는 나이트로젠과 그것이 결국 미네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무기물화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흙에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씻겨 나가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비를 할지 아니면 배설물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폐기물이랄지 그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되거나 아니면 비물에 의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트로젠은 그 식물들이 이것을 자기가 섭취를 하거나 지하수에서 우리가 빠져나가거나 볼러타일라이제이션 같은 게 NH3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있어요. 디나이트리피케이션은 N2로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안 그러면 다시 뭐 비가 와서 쓸려 나가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순환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그것을 그냥 그 수학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가장 가끔 가다가 화가 나는 게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고 집에 가라 하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한테 환경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원인에서 이러이러한 원투쓰리가 있어서 뭐 이것은 뭐 어떤 작용 어떤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설명을 통해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숫자 여기 있어요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전문가지만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은 아까 내가 질소는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은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다 어쨌든 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ATP입니다. ATP는 뭐예요? 트라이포스페이트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또 쉽게 기억나는 게 그러면 ATP하고 여기서 ADP가 있잖아요. ADP는 두 개란 소리고 ATP는 세 개란 소리잖아요. 두 개가 세 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포스포러스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에는 포스포릴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포스포러스화 된다는 거죠. 포스포러스가 들러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들러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보시면은 에너지가 그렇죠? 에너지가 이게 들어가서 에너지가 여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ADP로 다시 쓰게 될 때는 포스포러스도 떨어져 나가지만 그때 에너지도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ATP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생체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숨 쉰다고 하는 반응 내지는 소화한다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 그리고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까지 다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뭐 나이트로젠과 마찬가지로 DNA, RNA, ATP 나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성분이다는 것이고 포스페이트, 인산염이라고 불러요. 포스페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여기서 화이트 포스포러스, 레드 포스포러스 등등이 있는데 뭐 이것은 너무 이제 자세한 얘기라서 뭐 저도 그 어떻게 자료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는 건 좀 피하기로 하고요. 포스포러스는 굉장히 그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never found as a free element on earth. 그러니까 그냥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다 들러붙어서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rare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기에 잘 노출이 안 됐었는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노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영양분이 더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포스포러스는 뭐 금방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물질로 씁니다. 뭐 베이킹 파우더, 비료, 그다음에 여기 또 치약에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쓰네요. 그다음에 이
물론 이 성냥에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이 포스포러스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형광물질에도 쓰고 있고요. 성냥은 사실상 포스포러스가 원래부터 쓴 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마 1300년도 그 이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화약이 사실 중국에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황 성분이었고, 포스포러스가 또 폭발성이 좀 있어서 화이트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썼대요.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성냥이 지금은 뭐 물론 불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 이런 것들은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안전, 세이프티 매치로 발전한 형태 상태에서는 레드 포스포러스라고 뭐 글루라고 하는 건 접착 성분하고 그라운드 글라스 이거는 약간 이제 실리콘 성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쓴답니다. 포스포러스도 결국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서로 돌고 도는 거고 이런 것이 도는 과정에서 흙에서 지금 돌지만 물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농경지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우리가 도시에서는 주로 폐기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에 어떤 비료를 준달지 나름대로 또 우리가 사실은 동물들 분뇨들 같은 것 많이 비료와 퇴비화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흙에서 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페이트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여러 가지 광합성에 의해서 CO2, H2O, H+, 그다음에 그 나이트레이트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페이트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해서 어떤 유기물들을 형성하게 되면 광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호흡을 하게 되면 레스피레이션. 근데 레스피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 광합성을 할 때 레스피레이션도 같이 먹을 때 일어나요. 레스피레이션은 태운다는 얘기예요. 태운다. 태운다는 얘기는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럴 때 처음에는 외부의 걸 태워서 내가 이제 먹으면서 내 것을 취할 때 도움을 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나름대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걸 태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엔도지너스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레스피레이션을 역시 얘기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이제 나이트로젠이 중요하냐, 포스포러스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할 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둘 다 중요하다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 하수처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스포러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로 치중을 하고 있고요. 나이트로젠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로젠이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포스포러스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좀 덜 들어서 그렇고 우리는 나이트로젠이 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대책을 제대로 수립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포스포러스가 늘 치중하는데 그것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그 우리는 그 일반적인 하천이나 호수에서 포스포러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 물통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가장 낮은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포스포러스가 훨씬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를 더 줄여버리면 나이트로젠이 많아도 좀 성장을 충분히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내륙에서 특히 그렇고요. 바다에서는 거꾸로 해요. 바다에서는 나이트로젠이 좀 문제가 되는데 내륙에서는 포스포러스 문제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드린 리비의 셰소일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문제죠. 대충 여기서 보게 되면 안에서 그 NP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드라이 웨이트로 100g이다 그러면 카본이 40g, 나이트로젠이 7.2g, 포스포러스가 1g, 뭐 대충 그 클로로필 A가 1 정도 된다고 해요. 0.5에서 2.5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100대 40대 7.2대 1대 1 이 정도는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7.2대 1이 두 개가 유지가 되면 그죠? 7.2보다 넘어간다고 하는 NP라고 해도 7.2가 넘어가면 N이 많다는 얘기고 7.2보다 내려가면 P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것이 모자라는 걸 따져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설명을 한번 할게요.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뭐 집중을 하시거나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복잡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 7.2대 1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그냥 둘을 10대 1로 한번 봤어요. 10대 1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넘어갔을 때 이제 10대 1이라고 하는 상황을 좀 했는데 그래서 10이라고 했어요. 클로로필 하나에 나이트로젠이 10 정도가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인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이 5mg/L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것을 이론적으로 두 개를 지금 이제 곱해서 5mg면 5,000 마이크로니까 5,000 마이크로하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500 클로로필 500 마이크로그램의 클로로필 A가 생겨야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서포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파스포러스가 1mg/L 정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파스포러스와 클로로필이 1대 1의 비율이 있다면 그 얘기는 이제 앞에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1대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이걸 같이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한 1000 마이크로까지 이렇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나이트로젠이 다 먹어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더 생기겠냐? 안 생긴다는 거죠. 이 파스포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나이트로젠에 의해서 일단 리뷰의 최소력이 적용이 돼버린다는 거고요. 거꾸로 이것을 완전히 뭐 뒤로 당한다면 파스포러스를 조정을 해갖고 난 클로로필 A를 50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 미터로 조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1대 1의 비율을 한다면 대충 우리가 이것을 50 내지는 이거는 지금 50이죠. 여기 500이 아닙니다. 이거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거 50이 50입니다. 50. 예, 50이고. 그래서 50으로 조절을 해야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나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도 가능하지만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를 예측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을 NP의 어떤 그 이 B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쪽이 지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트로젠이 많다라고 하는 소리고요. 그렇죠? 분자가 크니까 이쪽에는 분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번 쪽이 컨트롤 한다는 얘기니까 이쪽은 파스포러스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쪽은 나이트로젠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NPV가 10이면 20보다 넘으면은 파스포러스 컨트롤이고 5가 그러니까 이 5하고 20이라는 숫자는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10보다 좀 충분히 크고 충분히 작다라고 하는 숫자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수질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걸 7과 16으로 했어요. 우리 방금 전에는 뭐 5와 20으로 했는데 이건 다른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어떤 7.2대 1이 일반적인 거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평균, 레드필드라고 하는 양반이 한 것의 통계적인 평균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우리가 꼭 뭐 성경처럼 따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건데 대충 10 정도로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호수생활환경 기준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질소도 있고 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들의 어떤 비율에서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6이 있을 때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 쪽은 인이 문제고 한쪽은 질소가 문제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NPB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건 NPB에 대한 얘기를 그 전에 했지만, 저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NPB가 중요한 게 아니라, N과 P가 일단 무지하게 많으면 그 비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뷔페 식당 가갖고서는 이제 우리가 N도 있고 P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먹을 거 다 먹고 나는 살대로 다 찔 겁니다. 아무리 뭐 그 그릇에 많이 담겨져 있다 한들 그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미니멈 값이랄지 적절한 값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n하고 p의 비율에서 뭐가 결정하냐라고 해야 되지, 뭐 엄청나게 많은 대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거는 제한, 내 그 살찌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이 됩니다.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값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얘기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맞습니다.